원초적 열정 1868년 어느 금요일에 이달설백의 벨기에 재봉사 루이스 로트는 갑자기 손과 머리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성흔이 나타난 뒤에서 바로 이래 닳던 몽환 상태가 이어졌다. 몽환? 스타틱 트랜시스? 캐톨릭 교회는 라트의 출혈이 정말로 기적이 한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관행대로 조사단을 파견했다. 처음에 르페르트는 라트의 성체를 자해한 것으로 추측했다. 하지만 겨우 라트의 이례적인 성체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거의 10년간 르페르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던 다른 의사들은 열정이 라트의 정신에 영향을 미친 탓에 성은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강렬한 감정이 감정 통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학자나 가냘픈 최고의 사람들에게 듣기 위험하다고 가정했다. 다시 한번 노동계급과 여성이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미국 뉴욕의 의사 메르디스 클라이머는 라트가 경험한 무아지경, 또 의식과 자유의지의 갑작스러운 단절이 만들어낸 감정적인 무질서라고 결론을 내렸다. 클라이머는 이러한 증상은 대개 장기적인 열광에서 비롯된다며 라트의 성은은 그의 감정적인 무질서와 가시화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과거의 서서히 동안의 이런 강렬한 정서적인 종교적인 정서는 신앙심의 징표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제 미국과 유럽의 의사들은 라트의 출혈이 기적도 사기도 아니며 단지 그녀의 열렬한 상승력과 가냘픈 체구, 흥분하기 쉬운 기질 탓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봤다. 어린 노동계의 여성이었던 라트는 감정이 무질서해질 위험에 처한 것으로 여겨졌다. 윌리엄 부스가 1865년에 영국에서 설립한 기독교 성기단체 9세권 여성 사관들을 일컬었던 할렐루야 열시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간계급 여성들은 다양한 종교적인 영역에서 자선과 선교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여성이 설교와 성찬 전리를 집전하고 노동계급 여성에게조차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9세권이 유일했다. 할렐루야 열시스의 외모와 감성은 쇠침하고 단정한 중간계급의 여성과는 대비되었으며 허위적인 시선을 받지 못했다. 가장 거친 공정노동자 계급 출신의 소녀 엘리자 헤인스는 머리카락에 재킷에 장식 테이프를 붙이고 그 뒤에는 나는 행복한 엘리자입니다 라고 쓴 플래카드를 단체 노팅엄 거리를 행진하며 군중을 끌어모았고 그러기에 지역 구세군 모임까지 인도했다. 엘리자의 행동은 빈축을 사기도 했지만 그녀의 행진 후에 열린 구세군 모임은 성황을 이루었다. 행복한 엘리자 강과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감정이란 매우 계급적인 문제였다. 중간계급 사람들은 자제력을 가졌던 데 반해 대중은 감정적이고 제멋대로였다. 주간지 세터데이 리뷰는 구구세군의 혈광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전시하듯이 보여줌으로써 가장 어리석은 인간들만이 느끼는 종교적인 열의로 영국의 체면을 손상했다며 걷잡없이 비난했다. 비정상적인 감정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은 타인을 공격하는 무기로 이용되었다. 감정을 드러내는 어떠한 행동도 그 사람의 견해를 비이성적인 것으로 불신하게 만드는 데 이용될 수가 있었다. 반면에 과도한 감정의 표출은 여성의 노동계급의 속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억압을 정당화했다. 여성 참정권 반대 국가 연맹의 대표적 거전경은 여성이란 냉정함과 평정심이 부족하다며 이것이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하는 15가지 타당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1913년 미국 에드워드 레이먼드 터너 교수는 여성의 바로 그 기질과 남성관계가 여성의 투표를 탐탁지 못한 것으로 만든다고 경고했다. 이성적인 엘리트들은 감정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무책임의 일이라고 확신했다. 강렬한 감정이 원초적이라는 생각은 인종주의적인 신념을 강화하는 데도 이용이 되었다. 소위 감정적인 불안정을 이유로 여성들의 투표권을 거부했던 것처럼 서구 과학자들은 합리적인 통치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근거로 식민주의를 정당화했다. 진화 심리학자 허버트 스펜서는 열등한 유형의 인간들이 드러내는 갑작스러운 감정 분출은 지속 시간이 짧은 만큼 그 강도는 과도할 정도로 극립하다고 말한다. 그는 남아프리카 토착민인 부시맨 같은 인종 본성이
매우 격정적이어서 사회적 합의에 부적당하다고 탄원했다. 감정적인 상태에 대한 주장을 근거로 사람들을 불신하는 것은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이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을 제기한 서구과학자들조차도 자신이 논하고 있는 대상지역에 실제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상적인 기준을 정하려고 했던 많은 시도처럼 이러한 유형의 사고방식은 선언적이었다. 1860년대에 아프리카 서부와 남부를 도는 장기 여행을 마친 여행작가 윌리엄 위너드리드는 아프리카 대륙의 남성이 서부 여성처럼 매끄러운 얼굴에 나긋나긋한 팔다리를 지녔다고 주장했다. 덧붙여서 그는 서구 여성이 멍청하고 새침하며 냉담한 구성이었다면 아프리카 남성은 명랑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믿기 않을 정도로 서다스러운 한편 겁이 많다고 경솔하게 일관하였다. 그는 아프리카 남성은 눈치가 빠르고 직관적이며 신경질 정정으로 상상력이 풍부하고 사람을 빠르게 파악할 줄 아는 철저한 능력을 갖췄다며 이는 문명화된 여성의 특징이라고 널리 알려진 특성이다라고 말했다. 리드는 소위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추정되는 감정적인 차이를 이용해서 식민지 위기 질서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만약에 흑인 남성이 여성이나 어린이와 유사한 존재라면 이는 그들이 열등한 역할에 적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었다. 원초적인 감정 상태의 이러한 식의 서사는 식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서구가 지배하는 권력 구조를 창출하고 정당화하는 데 일조했다. 정작 리드 자신은 서구적인 합리적인 이상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앙골라에서 현지 해먹 운반자들이 해먹에 탄 그를 운반하는 도중에 바위에 부딪히게 하자 그는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비굴하게 머리를 쪼아릴 때까지 신체적인 공격을 가했다. 상간 달걀을 내었다며 마을 촌장에게 달걀을 집어 던진 적도 있었다. 그러는 내내 리드는 자기 자신을 다른 모든 인종을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유럽 백인의 표준이라고 여겼다. 그 자신의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엄청난 봉사라는 총이라고 생각했다. 어쨌거나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노예의 무역을 비난했으며 피부색의 우울감을 느끼고 인종적인 편견에 치우치는 경향이 나서 있기는 했지만은 잉글로색슨인의 정신을 아프리카에 가르쳐야겠다는 결심을 필요하겠다. 여러 인류학자와 심리학자 대부분은 다른 인종과 백인 유럽 남성을 비교할 때 거의 항상 그 차이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서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 리드처럼 그들도 정상적인 남성 감정에 대한 기대에서 시작이 되었다. 찰스 다윈은 경험 없는 여행자들이 외국을 여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쓴 안내서, 인류학 연구를 위한 질문과 메모, 감정 부분에서 자신이 서구를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독자들에게 비교해 볼 것을 주문했다. 스펜서와 그 동시대인들은 여성이나 노동 계급처럼 흑인들도 충동적이고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생각했다. 저널 렌시슨 성은이 나타나도 같은 반쯤은 병적 흥분 상태인 선교자들은 자신의 일적과 함께 금찍할 정도로 방종한 삶을 누리는 태평양 야만인들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종과 젠더, 충동적인 감정을 결부짓는 이런 관점은 수세기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수십 년간 인식되지 못한 채 과학적 또 인종주의 안에 남아있었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에셀 스마이스 박사는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는 여성들은 정부 관료들과 언론의 주요 기사에서 마이너데스 스르신 행설수준한 미친 여자를 의미하는 마이너데스 히스테리에 걸린 어린 여자애들, 불쌍한 여자들로 취급하고 있다고 한탄하면서 나는 이처럼 밝고 단호하며 불굴의 의지를 가진 그 누구보다도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여성들을 멋진 동료로 사귀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늘날 전투적인 히스테리의 사용 언어가 달라졌음에도 이따금 젊은이들을 겨냥한 비난조로 사용한다. 히스테리. 2020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원 집회 도중 시위자들이 유럽 식민지 시대의 유산과 노예 무역을 연상시키는 역사적인 기념물을 철거하려고 했을 때 비슷한 반응을 받았다. 비판자들은 젊고 감정적인 시위대가 이 역사적인 조각상들의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철거 수순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브리스톨 노예 무역상이었던
에드워드 콜스턴의 조각상처럼 일부는 수십 년간 평화적인 철거 대상으로 거론되어 왔을 뿐이었다. 시위대의 같은 행동들이 없었다면 콜스턴 조각상은 여전히 우리들 항구에 서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이 도널드 트럼프라면 모를까? 모든 권력이 여러분 손 안에 있다면 침착하고 합리적이란 쉬운 일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엘리트 집단이 감정 통제를 배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또 다른 이유다. 감정 측정 기계. 19세기 내내 서구 세계는 측정할 수 없는 성질인 감정 억제에 점점 더 큰 가치를 부여해왔다. 서구 판사들은 비극을 얼마나 뉘우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어느 심리학 교수 명석하지만 성미 급한 젊은 조교 루소 트렌드가 그런 감정 측정 기술의 초기 제안자이기도 했다. 트렌트의 성공 비결은 감정을 측정한 데 있었다. 이 탐정 심리학자는 누구든지 감정을 경험하는 순간에 신체 일어나는 약한 전류저항의 변화가 생기며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다. 트렌드는 실존 탐정이 아니었다. 그가 시카고에 활용했던 두 언론인 에드윈 발무와 발무의 처형 맥하그가 창조해낸 추리소설 속의 가상인물이다. 그렇지만 트렌드가 정상적인 감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한 방식은 20세기 감정 연구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였다. 감정을 계량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881년에 떠오르는 통계학자 프랜시스 에즈워스는 쾌락 측정기를 개발함으로써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 쾌락 측정기. 트랜스 소울 머신처럼 에즈워스의 쾌락 측정기 역시 결코 실제로 존재한 적은 없다 하지만은 에즈워스의 묘사는 빅토리아 시대의 과학자들이 열정이나 감정이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지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준다. 쾌락 측정기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은 행동과 표정으로 감정을 측정했다. 20세기 가상의 쾌락 측정기는 유럽의 트랜스트의 미국으로 그 아이디어가 전파되면서 현실 속의 감정 그래프가 되었다. 위리엄 몰턴 마스터는 오늘날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폴리그래프의 원조인 거짓말 탐지기 발명에 참여한 여러 심리학자 중에 하나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설명되지 않았음에도 폴리그래프는 1935년까지 미국 사법체계에 널리 이용이 되어졌다. 1930년대 들어서 거짓말 탐지기는 현재 널리 알려진 감정보다는 사실 여부를 측정하는 기기라고 주장이 되어졌다. 그래서 범죄, 살인 혐의를 기소된 제임스 프라이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폴리그래프를 사용하는 윌리엄 몰턴 마스터의 모습, 프라이의 항소는 기각이 되었다. 하지만 이 용의자는 폴리그래프의 테스트를 통과했고 그러면서 결백이 증명된 것으로 여겨졌다. 졸지의 추적견들이 진짜 거짓말쟁이가 되었으며 그렇게 용의자는 풀려났다. 감정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소위 과학적인 방법들의 매력은 이것들이 보편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었다. 하지만 폴리그래프는 정상적인 감정 반응이라는 기존관념에 의거했다. 테스트의 기준은 한 개인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생리적인 반응이었는데 이 반응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했다.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조차 우리는 그저 문화적인 차이에 불과한 반응을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다. 흔하지는 않지만 이따가 문화 특수적인 거짓말 탐지기가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하나 감정과 반응의 이처럼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거나 문화와 성장 과정에 따른 차이를 탐구하는 데는 그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폴리그래프 자체가 측정 대상자의 불안을 조장할 수도 있다. 자체가. 감정 측정 문제는 여전히 극도로 논쟁적인 사안이다. 테스트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증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위험한 상황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야말로 문화적인 기대에 기반할 뿐만 아니라 테스트 자체에 내재하는 과정들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비정상적인 감정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폴리그래프가 매년 수천 명의 미국인이 테스트를 받고 있다.
또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이코패스, 감정하는 안드로이드. 폴리그래프는 감정 과잉이 죄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감정의 부재 역시 범죄 수사의 역사의 정략에 다뤄졌다. 1879년에 어느 날 36歳의 가칭 윌리엄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킹스턴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아버지 집까지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 이 전과자를 벌판에서 풀을 뜯는 한 마리 말을 발견했다. 철책을 넘어서 목초지를 쓴 윌리엄은 말을 난도질한 후에 잔인하게 토막을 했다. 목격자들은 윌리엄의 기이한 행동을 설명하느라고 고역을 치렀다. 윌리엄의 심전복용 후에 석방된 지 하루도 안 되어서 다시 법정으로 끌려갔다. 윌리엄 영국 웰스의 수완지에서 태어났는데 10살 되던 해에 가족이 캐나다로 이주했다. 윌리엄의 계모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윌리엄은 늘 음침한 분위기에 풍기었으며 좀처럼 머리 없고 태연하게 굴며 교활하고 믿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동물들을 고문하고 어린 동생들을 학대하는 버릇이 있었다. 이웃집 말들도 결코 안전하지 못했다. 여러 마리 말목에서 길게 베인 상처가 자주 발견되곤 했다. 1869년에 젊은 윌리엄은 10살 소녀를 성추행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벌거서에게도 사면 석방이 되었고 불행한 날 집으로 가는 길에 또 말을 토막내고 말았다. 영문을 할 수 없는 윌리엄의 행동에 법원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무죄 판결을 얻고 킹슨 정신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854년에 데니얼 핵튜크가 온타리오를 방문했다. 윌리엄은 여전히 정신병원에 수용되고 있었고 그에게 호기심을 느낀 튜크는 하루 동안 그의 사례 보고서를 조사한 다음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영국의 한 정신의학 저널에 게재했다. 튜크가 보기에 윌리엄은 도덕적인 심신장애의 전형적인 사례이자 특이하게도 강박적으로 피를 갈망하는 마니아 상기니스 피를 뜻하는데 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었다. 도덕적인 심신장애는 정신과 의사이자 인류학자였던 제임스 코스 프리처드가 1835년에 처음 사용한 진단명이다. 프리처드는 어떤 분명한 기능성의 장애나 뚜렷한 이유 없이 관습의 경계를 벗어난 행동을 일수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때의 도덕이란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오늘날 도덕이라는 말에 부여하는 윤리적인 함의를 꼭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도덕적인 심신장애인 사람은 도덕 감정이 약하고 사회적인 정서를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다는 뜻은 아니었다. 실제로 사회적인 정서의 결핍은 충동적인 감정 폭발을 야기할 수 있었다. 결국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이 감정 결핍이라는 말로 일반적으로 가리키고 싶었던 것은 특정 유형의 감정이 부재한 상태였다. 누군가 사회적인 관리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또한 그녀는 아무도 문명화되지 못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튜크는 윌리엄이 과거의 미개한 인간 유형에 속하며 의연히 잘못된 세계에 태어난 존재라고 결론을 지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대부분 그랬듯이 이러한 주장 역시 인종차별적인 가정에 의해 뒷받침이 되었다. 미개한 시대나 현재 아프리카 어디쯤에서만 태어났더라도 피를 갈망하는 그의 성향을 충분히 만족시키며 자신에 들러선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튜크는 정신병질, 이 전골요법, 또 동정요법, 그 같은 치료법의 일종이라고 생각했기에 오스테파시, 호미오파시와 오스테오파시, 오늘날 윌리엄의 납득 불가능할 정도의 사악한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정신병질이라는 말이 적익으로 여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시, 정신병질, 사이코패스라고도 불리는 것이고, 그다음 오스테오파시, 호미오파시, 그렇다면은 질투심에 사로잡힌 젊은 여자나 말썽을 일컫는 5살짜리 두 아이들 역시 도덕적인 심신장애라고 볼 수 있을까? 혹은 지루한 나머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는 젊은 남성에게 따금잘 그리지 못한 관그림이나
이성에 이르다고 은근한 협박성 편지를 보냈던 기부인 M 혹은 기차의 무임승차기를 즐겼던 토목기사이자 발명 천재 시인은 사이코패스라는 말은 20세기가 되어서야 과학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그때는 지금과 매우 다른 의미를 지녔다. 영국 의사 엘버트 윌슨은 사이코패스를 범죄자의 한 유형으로 분석한 초기 학자 중 한 명으로 1910년에 사이코패스 또한 퇴화한 인간에 대한 과학 논문을 발표했다. 윌슨의 사이코패스는 셜록 홈즈 시리즈의 모리어티 교수나 DC 코믹스에 등장하는 악역 레스 루트와는 달랐다. 지능적인 전문 범죄자는 윌슨의 소관박이었다. 3년 뒤인 1913년에 제정된 정신지체법은 이 새로운 범죄의 정신박약자들을 법에 등재해서 학습장애자, 미혼모, 경범죄자, 빈민을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들의 생활에 규제를 가했다. 태어난 인간 정신 이상 정상인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적인 심신장애자와 에드워드 시대의 사이코패스라는 범죄 안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통점도 두 가지가 있었다. 이들 모두 인종적인 퇴화의 전개로 여겨졌을 뿐 아니라 이 두 용어 모두 관습을 비우는 사람들에게 폭넓게 적용이 되어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이코패스는 개념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정의되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이코패스를 알아보기란 더 어려운 일이 되었다. 앤드류는 까다로운 환자였지만 자신하고 싶은 대로 교묘한 일을 처리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다. 앤드류에 있어서 자신의 매력은 일종의 영업자산으로 필요하다 싶으면 쉽은 활용할 줄 알았다. 앤드류가 병원 크리켓 경기에서 한 여성 간호사와 시시거리자 그의 담당 간호사는 불평을 한다. 영환이 있다간 폭력을 행사하는 지저분하고 혼미한 상태의 여성 환자도 등장하는데 간호사들은 그녀가 끔찍한 환각에 시달리니 그를 만도하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앤드류는 젊고 잘생겼으며 옷 말모습도 늘 훌륭하다. 정상적인 말보다도 그에게 더 적당한 말은 없는 듯이 보인다. 영원한 앤드류가 아기였을 때조차 사랑받지 못하고 필요한 사람도 없었음을 보여준다. 앤드류라는 인물은 2세기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대중이 건강을 바라보던 사회적인 인식과 사회보다도 사회적인 지원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복지국가의 등장을 반영한다. 정상적인 감정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이들은 동정과 도움의 대상이었지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다. 정신교사 데이비드 핸더슨은 사이코패스가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회 부적응자이고 고군분투하는 인간의 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1939년까지도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적인 표현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미국 정신병 분야의 선구자인 허비 클레클리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한층 더 비판적이었다. 클레클리는 사이코패스가 저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이고 지적이지만 믿을 수 없고 위선적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짙게 우러나오는 오염, 일관되거나 진정한 분노, 정직한 기쁨, 슬픔, 또 한결같은 짜증감, 강렬한 기쁨, 거짓없는 절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감정적인 빈곤 상태로 공언했다. 신경과학자 제임스 펠런은 태어나서 58살이 될 때까지 자신을 평범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우연히도 사이코패스의 두뇌에 섞인 사진을 조사하던 중에 비교를 위해서 촬영한 자신의 두뇌에 섞인 사진이 그들의 것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이로 인해서 펠런의 인생 철학과 신경과학 지식이 모두 뒤집혀 버렸다. 그런데 펠런의 발견한 사이코패스라는 범죄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여전히 덜 분명하고 측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이코패스라는 것도 마치 사이코패스 실체 도둑들의 대규모 침공이 임박한 것 같다라고.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주변에서 그들을 더 많이 목격하게 된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느낄까? 아니면 해가 묘사했듯이 안드로이드와 같은 존재라서 진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걸까? 공상과학적 분석이 인간과 안드로이드와의 비교는 대중적이 되어졌다. 이런 책들이 있다는 거죠. 설계된 복지 인간인가? 헤어로서는 정말 성가시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감정결핍을 특성한 행동이나 범죄와 연관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같다. 이는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안정감을 주기 때문일 수도 있고
만약 우리가 시체처럼 차가운 눈동자만으로 살인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사이코패스를 판별하기 위한 값비싼 로봇 헤어 코스가 도대체 왜 필요할까? 이 감정을 드러내는 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한 번은 동료 한 명의 전병 진단을 받은 자기 형제의 경험담을 내게 말해준 적이 있다. 동료가 말하기를 그런 약을 복용하는 중에는 대체로 상태가 괜찮았다고 한다. 하지만 감각이 없어지고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다며 자주 불평했다고 한다. 그들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일주일 동안에 항정신병 약물을 끊었다. 어머니 어장시했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부적절하다는 또 동료는 이에 대해서 가타부터 따지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읽을 때 문화적인 차이와 개인적인 특성뿐 아니라 상황의 맥락에 대한 이해, 때로는 약물이나 술이 일으키는 혼돈까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다. 그러다 보면 성급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감정적인 실마리를 찾으려고 고군분투할 수도 있다. 옳고 그름 혹은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우리의 가정으로 인해 빚어지든 간에 감정이 복잡한 불확실성은 대체로 우리 인간임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